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중부 곳곳에선 체감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낮에도 전국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야당 참여 없이라도 오는 11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거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맨눈으로는 알 수 없는 건축물 내부 변형을 색깔 변화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국내 개발됐습니다. 구조 변형에 따라 빛 반사가 달라지는 공작새 깃털을 모사한 나노 광학 필름을 건축 자재에 붙였더니 복잡한 설비 없이도 건축물 안전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에서 화산이 수차례 폭발하면서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산재가 인근 마을을 덮치면서 가옥이 불에 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는 절기 입동을 앞두고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졌고 오늘 아침 출근길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밤사이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어제 아침보다 11도나 곤두박질하겠고 파주와 철원 기온도 2도로 밤사이 전날 대비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남부지방도 10도 아래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일 화요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를 보이며 춥겠고 낮에는 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른 겨울 추위는 절기 입동을 앞두고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아침 기온이 수요일 4도,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2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중부 내륙과 산간 도로에서는 안개나 서리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일 화요일 밤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기온이 낮은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겨울 추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다 주말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에 있는 화산이 여러 차례 폭발하면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동누사텐 가라주 플로레스 섬 동부에 있는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지난주부터 분화하기 시작하더니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 수차례 폭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폭발로 화산재가 분화구에서 2km 높이까지 치솟았고 짙은 갈색의 뜨거운 화산재가 인근 마을을 덮쳤습니다. 재난관리청은 이로 인해 가옥 여러 차가 불에 타고 지금까지 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의 난민 캠프에 벼락이 떨어져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저녁 우간다 팔라벡 난민 캠프에서 예배가 진행 중이던 임시교회에 벼락이 떨어져 1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난민들은 대부분 남수단 분쟁에 휘말린 누에르족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우간다는 벼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난 2011년엔 초등학교에 벼락이 떨어져 18명이 숨졌습니다. 또 2020년에도 낙뢰로 10대 청소년 9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10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7일 시작한 10차 해양 방류로 오염수 약 7,800톤을 흘려보냈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기간 원전 주변 바닷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0차 방류는 도쿄전력이 2024년도에 실시할 계획인 7차례 방류 중 6번째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건축물이 낡거나 변형되면 색깔 변화로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공작새나 모르포나비의 구조색 현상을 이용한 나노 광학 필름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친 정자교 붕괴 사고. 콘크리트 손상이 원인이었지만 기술자가 맨눈으로 진단하는 정기 안전 점검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온 변화로 건축물이 수축하거나 낡은 자재가 뒤틀리는 것까지 육안으로 알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밀 측정은 전기 구동식 변위 센서로 하는데 장비 설치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뒤틀린 건축물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내 연구진이 건축물 변형을 알려주는 나노 광학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철골이나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자재에 붙여두면 변형이 일어날 때 색이 변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노 패턴을 이용하여서 기계적인 변형과 위험성을 색상으로 표현하는 센서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드론이나 로봇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탕이 된 원리는 공작새나 모르포나비에서 볼 수 있는 구조색 현상입니다. 나비 날개가 파란색인 건 색소가 아니라 빛 반사 구조 때문입니다. 날개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얇은 격자 형태로 돼 있는데 다른 빛은 통과시키고 푸른빛만 강하게 반사하도록 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개발한 필름도 이런 나노 구조라 건축물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납니다. 관찰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of the structural color is that it depends on both viewing angle and the strain. So we developed a new style of structural color that only changes with the viewing angle. Using this one, we could measure the strain by looking at the color from any angle. 연구팀은 인공지능 학습으로 위험도 판별을 더 쉽고 정밀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기업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주항공청이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내용의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어제 한국항공우주연과 협약을 맺고 달 착륙선 독자 개발과 달 표면 연착륙 실증을 통해 독자적으로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까지로 앞선 1단계 사업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최초 달 궤도선인 다누리를 재작년에 발사해 내년 12월까지 과학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 임무에 필요한 탑재체는 추후 기획 연구를 통해 착륙지와 함께 선정될 예정입니다. 류동영 우주청 달 착륙선 프로그램장은 미래의 달을 기반으로 한 우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만성 C형 간염 완치 이후에 간 관련 합병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를 가려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김승업, 이혜원 교수 연구진은 C형 간염 환자 913명 자료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선별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간 탄력도 값과 혈소판 수 등을 바탕으로 합병증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홍콩과 프랑스 환자 1,200여 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간 관련 합병증을 예측한 결과 86%의 정확도를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내 면역계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른바 면역 항암제의 환자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 지표를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박한수, 삼성서울병원 이세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황금숙 공동연구진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76명의 혈장 자료를 활용해 히스티딘 등 특정 아미노산이 많을수록 면역 항암제의 환자 반응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아미노산의 비율이 면역 항암 치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체표를 의미한다며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 효능을 예측하고 치료 효과를 살펴보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명이 늘면서 치매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어르신 뇌 빅데이터가 구축된 광주에서 뇌질환 실증 연구단이 문을 열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시험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성공률은 배로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12년 전에 닻을 올린 치매 예측 기술 연구 사업 520억 원을 들여 60세 이상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치매를 검진해 1만 2천여 명의 정밀 의료 빅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기초 연구에서부터 이런 임상 중개 연구, 결국은 실용화 과정으로 가는 게 우리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원인을 밝혀내고 한국인의 표준 뇌 지도를 완성한 연구단이 이제는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예측과 진단 기술에 이은 정밀 의료 빅데이터 확보에서 더 나아가 노인성 뇌 질환 임상 실증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겁니다. 노인성 뇌질환 실증 연구단의 출범을 통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노인성 뇌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혁신적인 예방 그리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단은 정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노인성 뇌 질환 전문 AI 닥터 개발에 착수합니다. AI 임상시험 플랫폼을 활용하면 새로운 디지털 헬스 의료기술 상용화에 걸리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성공률은 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연구단은 전망합니다. 꾸준한 추적 관리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에 필요한 임상시험에 즉시 참여 가능한 광주 지역 어르신도 만여 명이나 됩니다. 임상시험을 위해 전국의 많은 기업들이 광주를 찾을 거고 조대를 찾을 거고 이를 통해서 광주는 실증의 거점 도시, 실증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 100만 명에 드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25조 원 정도. 광주 노인성 뇌질환 실증 연구단은 앞으로 4년 동안 20가지의 첨단 의료기술 임상 실증을 통해 적어도 3개의 상장사를 배출한다는 목표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전공의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2주년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생들 이력에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이 부총리의 견해에 대해서도 슬프게도 지금의 청년들에게 1, 2년 휴학은 그리 기이한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오는 11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은 없다며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 조건을 강조하면서 불참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당장 참여가 주저된다면 출범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한다며 모두 마주 앉아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정부 여당과 민주당은 KAMC 등 의료계 요청으로 만찬 회동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는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며 수험생들을 혹하게 만드는 약들이 시중을 돌아다닙니다. 혹시나 싶어 사보지만 알고 보면 허위 과장된 광고였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 불법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머리가 좋아지거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말보다 달콤한 유혹은 없습니다. 여기에 쉽게 먹기만 하면 효과가 난다고 하니 인기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해마다 이른바 머리 좋아지는 약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점검해본 결과 대부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자율심의를 받습니다. 자율심의 받은 대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광고가 있어서 적발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 식품이면서 기억력이 나아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팔았지만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을 넣은 불법 마약류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을 먹는다고 해도 실제 머리가 좋아지거나 집중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ADHD라고 하는 병이 있는 분들에서 효과가 있는 것일 뿐이고요. 보통 사람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기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용도로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의 경우 부작용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심박동수 증가, 두통은 물론 불면증, 흥분성, 환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수험생에게는 큰 악영향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제품을 먹는 것보다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 컨디션 조절에 나서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10번째 회의에도 진통이 여전합니다. 공익위원들은 7일에 열릴 다음번 11차 회의에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표 시한을 넘겨 열린 10차 상생협의체. 배달의 민족에 이어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에게는 더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쿠팡은 중개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에 배달비를 점주들이 모두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입점업체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중소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 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쿠팡이츠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차등 수수료를 제시한 배달의 민족은 이번에도 쿠팡이츠를 의식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9.8% 수수료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플랫폼 주도의 과도한 7월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율 5%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수료는 최대 5% 이하가 되어야 되고 소상공인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튑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애 대우를 요구하면서 무료 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정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중개 수수료 5%,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중재 시도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배민과 그다음에 쿠팡의 그 최종 상생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입점업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과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1차 때 논의를 할 예정이고. 위원장은 7일에 열릴 다음 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보증금제를 일괄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이 지킬 수 없는 획일적인 방법을 강제로 한 번에 시키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알아서 하라고 손 놓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처럼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주민들도 수용할 만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증금제가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 대응댐 예정지 가운데 주민 반대가 심한 4곳을 강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미래 국가 책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꼭 필요한 만큼 주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 계속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방제를 채택한 미국의 대선 방식도 독특하지만 투표와 개표 시간도 복잡합니다. 지역 간 시차가 있는 데다 주별로 정한 규칙이 달라 만 하루에 걸쳐 투표가 진행됩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 투표는 동부 시각 5일 0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그 막이 오르는데 10명이 채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광산이 있던 시절 투표를 마친 뒤 이른 새벽에 일터로 가던 전통에 따른 겁니다. 딕스빌 노치에 이어 대선 투표 행렬은 시차를 두고 50개 주 전역으로 이어집니다. 동부 시각 새벽 5시, 버몬트를 시작으로 텍사스를 비롯한 중부를 거쳐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 그리고 하와이와 알래스카까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주별로 조금씩 다르고 마감도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8시 인디애나와 켄터키주부터 마감돼 오후 2시쯤 알래스카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 본토에만 4개의 시간대가 있어 일부 주에서 투표가 한창일 때 다른 주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거나 개표가 진행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드러날 수 있지만 7개 경합주에서 초접전이 벌어지는 만큼 경합주 개표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모르포 나비의 날개,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색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학 성분의 화학색이 아닌 물체의 나노 구조로 빛이 반사하면서 내는 구조색을 띈다는 점인데요. 이 구조색 현상을 활용한 나노 광학 필름으로 건물 노후화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데 과학 기술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